지금 한국 배터리 기업 하나가 일본 제조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품질 재검증이라는 단 한마디로 일본 전기차 부품 납품률이 36%까지 급락했는데요. 30년간 기술 강국을 자처했던 일본의 한 공장은 하루아침에 가동률 11%로 추락했습니다. 배터리 하나가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배터리 공장의 기술력입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24시간 가동되며 불량률은 0.004%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체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 강국이 된 것일까요? 잠시 후에 세계가 왜 이 문제에 주목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사키 노부히로입니다. 군마현에서 전력 제어 모듈 제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10분, 제 휴대폰이 연달아 울렸어요. 첫 번째는 도쿄 완성차사 조달팀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사카 협력사 사장이었죠. 세 번째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한국 쪽 배터리 선적이 중단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목소리에서 당황이 묻어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품질 재검증이라고 하던데 며칠 정도 걸리는 건가요? 그게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사무실 밖으로 들리는 기계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소리를 들어왔는데 오늘따라 불안하게 들렸어요. 배터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전력 제어 모듈을 만드는 곳이에요. 배터리는 그저 조립에 필요한 부품 중 하나일 뿐이었죠.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것이든 파나소닉에서 만든 것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경 생산팀장 다나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들어올 예정이던 배터리가 전부 취소됐습니다. 내일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체 조달은? 일본 내 재고는 이미 떨어진 상태입니다. 중국 쪽도 품질 기준이 맞지 않아서.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장 마당에 직원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두 번째 시프트가 돌아가야 하는데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배터리 하나 빠졌다고 전부 멈춘다고. 제가 중얼거리자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전국 전기차 부품 납품률이 36%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36%. 이 숫자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배터리는 그냥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죠. 그런데 저는 왜 이제야 그걸 깨달았을까요?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업체의 품질 재검증 조치로 일본 완성차 업계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제 손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차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인 것 같았어요. 이틀째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었어요. 평상시라면 이미 직원들 차량으로 반 이상 채워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죠.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만 홀로 메아리 쳤습니다. 오전 8시 정각, 제 책상 위 팩스기가 돌아갔어요. 도쿄 완성차사 조달본부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납품 일정 전면 보류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배터리 공급 정상화 시까지 모든 전력 제어 모듈 납품을 중단합니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넘게 거래해온 회사였어요. 한 번도 이런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서명란에는 조달본부장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생산 라인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세워둬. 제가 말하는 순간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30년 공장을 운영하면서 라인을 완전히 세운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계 고장이나 정전 때도 부분 가동은 유지했었죠. 오전 10시, 공장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직원은 대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40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평소 활기찬 표정들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배터리 공급 문제로 생산을 일시 중단하게 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언제까지인가요?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마지막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뿐이었죠. 오후 3시 생산관리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가동률이 11%로 떨어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93%를 유지하던 숫자였죠. 화면 속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강하는 모습을 보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생산 라인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리듬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가끔 청소하는 직원들의 발소리만 들렸어요. 저녁 7시 마지막으로 공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각 라인의 전원이 모두 꺼져 있었어요. 비상등만 켜진 채로 기계들이 멈춰서 있었죠. 20년 전 이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쿄에 있는 장남 유키오였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냐? 일시적인 거죠? 곧 해결되겠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라인을 세우라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혼자 중얼거린 말이 차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장남 유키오가 내려온 거예요. 평일 오후에 회사를 빠지고 군마현까지 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키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야? 회사는? 한참했어요. 유키오는 제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멈춰선 공장이 보였죠. 유키오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시잖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물론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하필 이런 때예요.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어받아야지. 거절합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넘게 이 공장을 키워왔는데 아들이 거절한다니요. 왜? 아버지, 이 산업은 이미 끝났어요. 유키오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도쿄에서 금융회사에 다니면서 산업 분석을 하는 아들이었죠. 제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니 무슨 소리야? 배터리 하나 때문에 전체가 멈춘다는 게 정상인가요? 이건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예요.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온 일을 아들이 부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숫자로 봅니다. 한국 배터리 의존도 73%, 대체재 확보율 12%. 이게 정상적인 공급망인가요? 73%. 이 숫자가 머릿속을 때렸어요. 우리가 한국 배터리에 그렇게 의존하고 있었다니요. 유키오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일본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미 핵심 기술은 다른 나라로 넘어갔어요. 그럼 포기하라는 거냐?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사무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유키오가 일어나더니 창가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저기 보이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할 게 없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었죠. 일시적인 문제야. 3개월 후에도 같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일시적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 일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유키오가 사무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거부한 건 가업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부정한 것 같았죠. 오후 늦게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키오한테서 연락받았어요. 그래. 당신도 이해해줘요. 아이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들이 아들에게는 짐이었던 거예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서재에 앉아 회사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창립 이래 30년간의 기록들이었죠. 매출 증가 그래프, 기술 개발 성과, 직원 수 변화.
모든 게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이 산업은 이미 끝났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흘째 아침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마현 지방은행 리스크관리부였어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이었지만 이 부서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죠. 사사키 사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잠깐 뵐 일이 있어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평소 담당 직원들의 친근한 톤과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불길했어요. 오후 2시 은행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리스크 심사팀장 야마다와 여직원 한 명이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현재 공장 가동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임시 중단 상태입니다만. 정확한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11% 정도입니다. 야마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옆에 앉은 여직원이 노트북에 뭔가 입력했습니다. 5월 고정비는 2억 6천만 엔 정도. 매출은 현재로선 거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야마다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대출 조건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검토라니? 현재 상황으로는 상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담보 재평가와 함께 조기 상환을 검토해야겠어요. 조기 상환. 이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현재 은행 대출이 13억 엔이었어요.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요? 언제까지입니까? 2주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4일. 고정비 2억 6천만 엔의 대출 이자까지 합하면 정말로 생존 한계였어요. 좀 더 시간을.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다른 기업들. 저만 당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배터리 문제가 지역 전체 제조업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차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게 14일 안에 무너질 수 있다니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연락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지? 동네 사람들 말이 벌써 다 돌고 있어요. 다른 공장들도 마찬가지래요.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였어요. 작은 도시에서는 이런 소식이 금방 번지죠.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밤늦게 서재에서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현금 보유액, 매월 고정비, 대출 상환액.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우린 기술이 아니라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혼잣말이 깊은 밤 서재에 울렸습니다.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버틸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 멈춰선 건물들이 무덤 같았습니다. 비상등만 깜빡거리고 있었죠. 휴대폰을 들고 유키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들 말이 맞았다고, 정말로 이 산업은 끝났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만 해요. 일주일째, 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측에서 공장 견학을 권한 거예요. 담당자 강도현 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사사키 사장님, 저희 상황을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톤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 일본을 떠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상황 파악. 이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도현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40대 중반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눈을 봤는데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멀리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공장으로 가시죠. 차 안에서 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저희가 왜 품질 재검증을 하는지 아세요? 품질 문제가 있었다고.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방식을 완전히 바꿨거든요. 생산 방식?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배터리 생산이 그렇게 복잡한 건가요?
공장에 도착하자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건물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축구장 12개를 붙인 크기였죠.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38%를 담당합니다. 38%. 이 숫자가 뇌리에 박혔어요. 내부로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생산 라인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로봇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었죠. 무인 시스템입니까? 24시간 가동됩니다. 사람의 개입은 최소화했어요. 강도현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생산 현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불량률이 0.004%네요. 정확히는 0.0037%입니다. 0.0037%.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불량률이 1.2%인데 이건 거의 완벽에 가까웠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이 가능한가요? AI가 모든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문제 발생 이전에 미리 감지하고 조정해요. 제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다른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었죠. 온도, 습도, 압력, 속도. 모든 게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공장인가요?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자 강도현 씨가 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공장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제조업의 개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이곳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두뇌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사사키 사장님, 이제 이해하시겠죠? 저희가 왜 품질 재검증을 했는지. 기술 수준이 달라진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제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30년간 자랑스럽게 여겨온 기술이 얼마나 뒤떨어진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공장을 나오며 강도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선 걸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던 거예요. 이틀째 되는 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실에 앉았어요. 강도현 씨와 함께 법무팀, 영업팀까지 5명이 마주 앉았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공급 재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현 씨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장기라고 하면 20년입니다. 20년. 제 나이가 59인데 거의 은퇴할 때까지라는 뜻이었어요.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겨보니 더 놀라운 조건들이 나왔습니다. 기존 가격보다 15% 높은 프리미엄이었어요. 게다가 물량 조절권도 한국 쪽에 있었죠. 이 조건은 협상 불가합니다. 강도현 씨의 말이 단호했어요. 협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공급업체는 고려해 보셨나요? 법무팀 직원이 물었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중국 업체들은 품질이. 일본 업체는 어떠세요?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제가 대답하는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렸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대안이 없다는 걸요. 사사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도현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희는 일본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유럽, 미국에서 주문이 밀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강도현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거래처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라는 말이 씁쓸했어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시혜였죠. 검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며칠 정도. 내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20년 계약을 하루 만에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호텔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조건 하나하나가 불리했지만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휴대폰으로 군마현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야마다 팀장님, 저 사사키입니다. 아, 사사키 사장님. 어떻게 되셨나요? 공급 재개 가능성이 보입니다만 조건이.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은행도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 강도현 씨와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점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일본 분들이 한국을 많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강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직도 기술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본 공장이 그 증거였죠. 선택권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강도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심지어 조선업까지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분야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20년간 종속되는 계약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죠. 사인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한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에 돌아온 지 사흘째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걸려온 거예요. 공무원이 직접 군마현까지 내려와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죠. 무슨 일로? 한국 배터리 문제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정부 관계자 2명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예상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둡더군요. 사사키 사장님, 한국 측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계약 조건이 상당히. 저는 망설였어요. 정부에 하소연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건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장기 계약에 기존 가격보다 15% 높은 조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죠.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조건인가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부가 나서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는데요.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경제산업 대신이 직접 발언하는 모습을 봤죠. 최근 배터리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향후 안정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사과였어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한 거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도현 씨였어요. 사사키 사장님,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공급 재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쯤? 18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8일. 은행에서 통보받은 14일보다 나흘이 더 걸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사과는 늦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다. 제가 혼잣말을 하자 강도현 씨가 말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어요. 정말 정부가 사과했다면서요? 그렇더라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몰랐어요. 배터리 하나 때문에 정부까지 나설 줄은요. 밤늦게 유키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뭐가? 회사에서도 난리예요.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그래? 아버지, 이제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유키오의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나가니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18일 후에 다시 돌아가나요? 그럼 임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한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전체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18일 후에 정상 가동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씁쓸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 오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조기 회수는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공급 재개가 확정됐으니까요. 창밖으로 멈춰있던 공장이 보였어요. 18일 후면 다시 돌아가겠죠. 하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요.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달 후, 도쿄에서 열린 일본 제조업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모두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조 연설이 끝나고 패널 토론 시간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최근 겪으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받는 순간 긴장했어요. 300명이 넘는 청중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배터리는 그저 부품 중 하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배터리는 전략 자산이었어요.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공장을 직접 봤습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24시간 가동되고 불량률은 0.004% 수준이었어요. 정말입니까? 누군가 질문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건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뒤처진 게 아니라 멈춰 있었을 뿐입니다. 이 말에 장내가 술렁였어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됐어요. 한 참석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포기하자는 말입니까?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대응할 수 있어요. 사회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 혁신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정부, 기업, 연구소가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집중 투자했고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매달렸죠. 우리는 뭘 했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했습니다.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믿고 변화를 외면했어요. 한 원로 경영인이 발언했습니다. 그럼 이제 늦었다는 말인가? 늦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겸손해져야 해요. 배울 건 배우고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합니다. 토론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이는 동의한다며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너무 비관적이라고 비판했죠. 저녁 만찬 자리에서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사사키 사장님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도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요? 배터리를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는 쪽으로요. 배터리를 전략 자산으로. 제가 오늘 강조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신칸센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도시들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유키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틀렸다. 내 말이 맞았어. 곧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할게요. 함께. 이 말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군마현에 도착해 공장을 바라봤어요. 한국 배터리가 들어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생산 라인들이 보였죠. 예전과는 다른 조건에서 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오늘 포럼에서 한 말들이 정말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랐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준비하지 않은 자는 선택권을 잃는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